제 이름은 이훈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제 번호 하나만 적어 두시고요. 하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게 많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이제 거의 생길 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목요일부터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파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파트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던 파트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많이 좀 뭐랄까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생기면 일로 톡으로 전화번호 저장 톡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걸로 연결해가지고 저한테 뭐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한 30회, 지금 변시가 60회잖아요. 그렇죠? 제가 47회까지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한 건 35회부터고요, 제가. 30회부터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로 한 거는 이제 제가 거의 한 35회부터 47회까지 강사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MD라는 시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MD가 이제 그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한 다음에 의치학 전문대학원 가는 시험이잖아요. 이제 거의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피트라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이게 2010년도부터 생긴 시험인데, 피트는 이제 작년 8월 달에 없어졌고, 이제 요거를 하다가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메가 MD에서 주로 이제 강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변신을 이제 못했죠. 다시 이제 60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군데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초등부부터 해가지고 대치동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인부까지, 또는 뭐 유학생들도 유기학도 많이 가르치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기본 이유가 뭐냐면, 소통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돌려 말하면 제가 한 강의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되는데, 지금도 뭐 저를 대치동 같은 데서 써주는 이유가 30년 했으면 꽤 나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뭐 해외 학생까지, 여러분들 좀 성인부까지. 그래서 가장 좋은 소통의 창구가 카톡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뭐 새벽 2시도 뭐 종종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뭐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너 이거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뭐 제가 한 명 1대1로 가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꼭 톡으로 말이에요. 그렇죠? 톡을 하다가 이게 이건 톡으로 답변이 안 되는 정도 또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잠깐 뭐 서로 시간 맞으면 잠깐 뭐 줌 같은 걸로 한 10분 정도 같이 뭐 소통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제가 지금 하목에 오니까 보통 한 9시 반부터 제가 수업하면 한 9시까지는 오거든요. 뭐 집이 근처 가까워가지고 제가 8시 반인가 출발했는데 집에서 여기 8시 50분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오셔서 질문해도 되고, 가끔 편한 대로 활용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올해 안에 50회부터 해가지고 60회까지 순차적으로 기출도 다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뭐 찍어도 제가 뭐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우리 기본 이론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일단 60회 정도만 제가 한번 총평을 한번 보시면, 용액 파트가 하나 꼭 난다고 보시면 되고, 11번에 용액 파트를 냈거든요, 올해. 아까 말했지만 MD 제가 이제 이런 문제도 많이 드릴 거예요. 참고로 MD가 있고 PT가 있으면 요게 수능하고 거의 난이도가 같아요. 같거나 얘가 살짝 높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MD 시험 기출 문제가 있고 피트가 있으면 피트가 훨씬 어려워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우리 변리사 60회만 봤을 때 이 난이도가 꽤 높아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요 피트 것까지 같이 만약에 좀 뭘 다 풀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여기 경영이 맞는 우리 변시의 경영이 맞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MD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11번에 제가 뭐라 썼나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같이 풀 때 보여드릴 텐데 거의 그러니까 뭐 MD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이나 요 우리 변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이나 어차피 다 화학과 교수님한테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같은 분이 출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때도 저희 교수님도 변시 출제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 거기 12번하고 13번을 뭐로 냈나요? 보니까 12번이 화학 평형 파트 문제고요. 이게 항상 킬러 문항이에요. 13번이 반응 속도 파트죠. 요 두 개가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킬러 문항을 다 이 두 문항을 맞고 싶다 한다면 요 MD에 하고 PT에 쌓인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화학 평형 파트에 그러니까 여기 한 50문항, 여기 한 50문항, 그러니까 여기 한 100문항 정도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물론 기출은 다 풀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험 준비하면서 변시 기출 문제를 안 푸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다 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좀 더 대비하고 싶다 한다면,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 평형에서 MD 기출 문제 한 50문항, PT에서 화학 평형 기출 문제 한 50문항, 합치면 100문항,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하는 50문항, 여기서 하는 50문항. 한 100문항 정도 있거든요. 한 200문항 정도 풀어놓으면, 일단은, 12번, 13번 킬러 문항 같은 거 깔끔히 해결돼요. 얘가 살짝 더 높다고 보면 되거든요. 살짝 더. 근데 지금 기존에, 변리사 화학평형 파트 문제하고 속도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내년에 61회 때 여기 또 킬러 문항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그걸 맞춘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선생님 나는 지금 초시간이고 제신다 한다면 나한테 좀 저한테 미리 좀 달라고 요청하시면 제가 나중에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유기학 문제를 굉장히 쉽게 냈거든요. 일반학 정도 수준에서 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14번, 15번이 마침 유기학 문제를 냈는데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되게 쉽게 냈는데 요즘은 좀 굉장히 까다롭게 내고 있어요. 분광학이라는 걸 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뭐 2차 과목에 또 유기학 과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기학도 좀 꽤 해야 될 게 많다. 요즘에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6번 주기성 문제는 다 뭐 맞는 파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전이금속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쉽게 내는데 보통은 여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로 말하면 확률 통계 같은 경우 있잖아요. 확률 통계. 확률 통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마지막 파트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잘 안 가잖아요. 약간 그런 파트 위주로 보면 돼요. 전이금속 파트 내용만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파트예요. 물론 처음에 진입 장벽은 높은데 논리기 때문에 이해할 게 거의 90%거든요. 암기보다도. 근데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쉽게 낸다 하더라도. 실제로 올해도 굉장히 쉽게 냈거든요.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파트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변시 화학에서 좀 고득점 받으려면 12번, 13번 화학 평형하고 반응 속도는 계속 최근 한 2, 3년 정도 분석해 보면 계속 킬러 문항이에요. 계산도 까다롭고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했을 때도 12번, 13번에서 이제 14번까지 여기로 말하면 60회로 말하면 거기서 시간 안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좀 빨리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하는 파트는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파트가 기초가 돼가지고 그 기초가 잘 돼야 이제 12번이라든가 그런 평형 파트 계산 문제가 잘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거 이제 제가 이제 MD에서 이제, MD하고 PT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한번 촬영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12페이지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이에요. 자, 물질을 분리할 때, 요건 꽤 잘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넘어가는 파트는 굳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가 위주로 할 테니까요.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물질을 피해 분리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다 할까요? 우리가 이제 먼저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분리합니다. 일단 이름에 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순물질. 고정된 조성과 일정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화학적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혼합물은 각각의 화학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며 불 이상의 순물질 혼합한 물질로서 여기 혼합물 같은 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둘 이상의 순물질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일단 제가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할게요. 다시 순물질에는요, 둘로 쪼개져요. 그 원소하고 써 있을 겁니다. 여기 화합물로 분해가 되고요. 혼합물에는 다시 또 둘로 쪼개져요. 이게 이제 균일 혼합물이 있고, 여기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자, 일단 이 표는 좀 외울 수밖에 없어요. 또 외운다면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꽤 잘 나오는 표입니다. 자, 순물질을 보시면 원소랑 화합물이 있거든요. 얘를 좀 한두 개 익히시면 금방 쉽습니다. 그 어떤 얘가 나왔나요? 여기는 보니까 뭐 산소라든가 그 책에 써 있는 대로 할게요. 철이라든가 거기 보면 뭐 헬륨이라든가 그렇죠? 화합물 같은 경우에 NaC로 써 있어요. 자, 그럼 이 원소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한다. 화합물 같은 경우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는 순수한 물질이다. 이런 말 써 있을 거예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산소라는 한 종류 원소로만 되어 있죠. 여기는 철이라는 한 종류 원소로만 되어 있죠. 헬륨이라는 한 종류 원소로만 되어 있죠. 그렇죠?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반면에 화합물 같은 경우는 나트륨하고, 그렇죠? 염소가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NaC 소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에 있는 소금이나 서해안에 있는 소금이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우습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뭐 동해안에 있는 소금은 Na2Cl인가요? 뭐 서해안에 있는 소금은 NaCl2인가요? 이런 거 없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소금이든 서해안에 있는 소금이든 다 NaCl이에요. 항상 1대1로 결합한다는 소리예요. 화합물 같은 경우는 항상 정해진 비율만 결합하는 거예요.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물은 H3O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던 물이든 다 H2개하고 산소 1개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비율로만 결합하는 게 화합물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이제 혼합물에 보시면 말 그대로 균일 혼합물이 있고요. 균일하게 섞여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자, 보시면 그 한윤호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기 설탕물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흙탕물이라고 있네요. 이 정도로 들어볼까요? 좀 이렇게 물어볼게요. 봐봐요. 요즘에 이제 한참 독감 때문에 저도 이제 쌤은 저희 집에 이제 그 거실에 이제, 욕실이죠, 욕실. 욕실에 이제 소금하고 소금이랑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금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제가 이제 코를 헹구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소금하고 물을 몇 디미터 섞을까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죠. 섞다 보면 소금이 많이 들어간 날도 있을 테고. 설탕물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설탕하고 물을 몇 디미터 섞으면 설탕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를 잘 나와요. 실제 시험에는 혼합물과 화합물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네. 화합물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aCl 소금은 항상 1대1로만 만납니다. 언제는 Na2Cl1 아니고 항상 1대1에 비율로만 섞여요. 만약에 소금이 Na2Cl 또는 NaCl2라는 소금이 발견된다면 이거 굉장히 화학적으로는 획기적인 사건 같은데요. 노벨상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걸맞은 발견 같은데요. 화합물은 무조건 정해진 비율로만 섞이는 거예요. 반면에 혼합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설탕과 물을 몇 대면서 섞어야만 설탕물 되는 거예요? 그거 비율이 정해지는 게 아니죠. 제멋대로죠. 흙탕물일 때 흙하고 물을 몇 대면서 섞어야만 흙탕물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흙을 10g하고 물을 5g 섞어야만 흙탕물이에요? 아니죠. 비율은 정해서는 무한대가 있겠네요. 이게 혼합물의 정의예요. 그 와중에 내가 이제 설탕하고 물을 몇 대면 섞었어요. 그러면 설탕하고 물이 이제 몇 대면 섞여 있는데 내가 설탕물을 받았거든요. 설탕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를 찍어 먹든 여기를 찍어 먹든 다 균일하게 똑같은 달달한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많이 답니까? 여기 조금 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균일하게 섞여 있다. 균일하게 섞이지 않다로 나뉘는 거고요. 요 분리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요것만 좀 일단 익혀주세요. 화합물 같은 경우는 정해진 비율만 섞인다. 혼합물 같은 경우는 설탕과 물이 몇 대면서 섞여야만 그런 거 없죠. 흙과 물이 몇 대면서 섞여야만 흙탕물이 그런 거 없죠.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혼합물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음 중 화학식이 없는 거를 골라보시오. 이게 뭔 소리지? 해석하자면 혼합물을 고르는 소리예요. 혼합물은 화학식이 있을 수 없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화합물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비율만 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Na 하나랑 Cl 하나가 결합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소금을 쓰든 간에 얘는 NaCl이에요. 그러니까 NaCl 같은 경우는, 즉 소금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학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혼합물의 한 예인 설탕물이라든가 혼합물의 한 예인 흙탕물을 화학식이 있나요? 어떻게 써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설탕과 물이 몇 대면서 섞여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화학식을 쓸 수 있다고요? 불가해요. 그래서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식이 없고요. 화합물은 화학식이 있다. 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솔직히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지 거의 안 나와요. 한번 틀은 봐두세요. 물질을 분리하자면 먼저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분리된다. 다시 순물질에는 원소랑 화합물이 있다. 원소는 한 가지 원소로만 되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얘를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원소의 또 다른 의미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종종 듣게 될 겁니다. 호돈수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자를 생략하고요. 보통 물질 생략하고 그냥 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조합되어 있다. 이걸 화합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내면 어떨까요? 순물질은 원소랑 혼합물로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소가 많을까요? 화합물이 많을까요? 이건 말도 없이 화합물이 훨씬 많은 겁니다. 기본 문제로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소랑 화합물 중에 누가 더 종류가 많냐? 이건 기껏해 지금 한 118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거든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를 다 세보면 118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그냥 러프하게 120여 가지라고 묻기도 해요, 그냥.
근데 얘는 화합물은 셀 수가 없죠. 뭐 거의 뭐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화합물하고 혼합물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화합물은 화학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혼합물은 화학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거 한 번만 이해를 하세요. 왜 혼합물이 화학식이 없지? 설탕물. 그렇지, 그러네. 설탕과 물이 몇 대 밀수 섞여 있는 설탕물이야.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만약에 혼합물도 말이에요. 설탕과 물이 항상 6대 3으로만 결합해. 뭐 2대 1로만 결합해. 그럼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없죠, 얘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물질의 성질이 나와요. 거기서 화학적 성질하고 물리적 성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3, 4번이에요. 그거는 종종 잘 냅니다. 세기적 성질하고 크기적 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지워볼게요. 자, 세기적 성질이 있고요. 크기적 성질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요 세기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그 키워드가 뭐냐면요. 거기 잘 써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염들 전체가 같을 때가 있어요. 요게 세기예요. 설명할게요, 제가. 이 크기는 말이에요, 염들 부분하고 전체가 같지 않습니다. 요게 크기예요. 아직까지 맞지 않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봐봐요. 만약에 어떤 10g, 내가 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점 들어볼게요. 자, H2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 10g을 준비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을 한 100g을 준비했어요. 물 10g하고 물 100g이 있다고 했을 때, 뭐 10g을 제가 부분이라 할까요? 뭐 100g을 제가 전체라 할까요? 일단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일단 부분을 제가 10g이라 할게요. 전체를 100g이라 해볼게요. 물 10g이 있다. 물 100g이 있다. 당장 질량은 다르네요. 물 10g, 물 100g. 10g하고 100g은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죠. 예를 들면 질량 같은 게 이제 크기 성질인 거예요. 먼저 이렇게 좀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요 10g에 해당하는 볼륨, 부피하고요. 요 100g에 해당하는 볼륨이 어떨까요? 당연히 같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10g을 컵에 떠나봐요. 100g을 컵에 떠나봐요. 부피 같지 않겠죠. 10g의 부피하고 100g의 부피는 같지 않죠. 이런 거 부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밀도가 보통 D라 쓰잖아요. 덴서티라 쓰잖아요. 밀도라는 건 보통 이제 부피분의 볼륨분의 웨이, 질량이에요. 10g의 질량이 있고요. 또 10g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그쵸? 보통 이제 물은 밀도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부피가 있을 거예요. 이쪽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 100g의 밀도를 알고 싶어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요 100 집어넣고요. 또 100g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둘은 어때요, 여러분들? 같아요. 물의 밀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거예요. 10g의 물의 밀도나 100g의 물의 밀도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밀도. 덴서티는 세계성질을 보시면 돼요. 일단 요 틀을 좀 잡아두세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만약에 뭐 크기 성질을 예를 골라라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허접한 예를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이렇게 좀 예를 잡아주시고, 이제 우리 좀 시험에 나올 만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걸 또 먼저 이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은 우리 안 배웠는데, 뭐 매출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C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열이라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나중에 이제 이런 식을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Q는 시멘트라는 식을 배워요. 물리수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를 먼저 배우신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요 Q가 열량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아직 한참 뒤에 보이니까 제가 써놓을게요. 가볍게 들어보세요. 이걸 배우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요걸 배우자는 거니까 요 C가 비열이라고 해요. 매스니까 질량이고요. 대리니까 온도 변화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시기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은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M 곱하기 델 T분의 Q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물로 들어볼게요, 얘를. 물 10g의 비열하고요. 물 100g의 비열은 어떨까요? 딱 요 정도 수준 내는 거예요. 요 정도 질문은 딱 수준에 맞는 질문이에요. 잠깐만요. 칙을 줬어요. 물 10g의 비열하고 물 100g의 비열을 구하라고? 이건 크기 성질일까요? 색이 성질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비열은 C는 색이 성질이에요. 왜? 잠깐만, 다시 한번. 아까 색이 성질 같은 경우는 부분과 전체가 같은 거 있잖아. 그건 이제 이해시킨 것 같고요. 크기는 부분과 전체가 같지 않았잖아. 물 10g의 부피하고 물 100g의 부피는 같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크기 성질이죠. 하지만 밀도는 같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렇죠? 부피가 커진 만큼 질량도 커질 것이니까 비율은 레시오는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열? 잠깐만. 이 시간 이제 처음 봤다 합시다, 그냥.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 지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열만 남기고 넘겨봤어. 그쵸? 비열만 남기고 넘겨보니까 요 M 델 T가 넘겼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이 시간 뭐 몰랐다 합시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 하지만. 저기 됐어. 그럼 비열의 정의는요, 여러분들. 보통 정의문제 나오면 보통 분모를 1로 두고 분자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모를 1로 두고 분자를 읽는다. 예를 들면 비열은 1g을 어떤 물질 1g면 뭐 물이 할까요?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물이 10g이 있든 물이 100g이 있든, 그쵸? 밑에 10으로 놓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경우는 물 밑에 10으로 놓지 않겠어요? 그러면 물 10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있겠죠? 이 경우는요? 100g 놓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물을 10g을 주전자에 놓고 끓일 거예요. 1도씨 높일 거예요. 한 번은 100g을 놨어요. 1도씨 높일 때 열량이 있으면 당연히 100g 할 때 열량이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10g이면 열량이 좀 덜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한 만큼 얘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얘가 작은 만큼 얘도 작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벌써 이 분모가 M이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죠, 여러분들? 10g을 넣든 100g을 넣든 결국 계산해보면 그럼 1g당으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비열은 색이 성질인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 비열하고요, 질량을 곱한 걸 라지씨라고 해요. 나중에 열 용량이라고 배워요. 그럼 얘는 뭐죠, 여러분들? 넘기면은 요게 라지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 용량이 되는 거예요. 비열하고 질량을 곱한 걸 열 용량이라 하거든요. 넘겨볼래요, 여러분들? 그럼 열 용량은 델 T분의 Q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설명하려고 여기서 뻗었는데 지금 요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럼 열 용량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건 색이 성질일까요? 크기 성질일까요?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해석해 볼까요? 아니, 물 10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Q1이라 합시다. 물 100g을 1도씨 높이는 필요한 열량. 이 Q2, 당연히 Q2가 큰 거 아니에요? 답 나왔네요. 예. 열용량은 크기 성질이에요. 라지 C는 크기 성질이에요. 달리 해석해볼까요? 얘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그쵸? 얘는 색이 성질이니까 안 변하잖아요. 10g의 물의 비열이나 100g의 물의 비열은 안 변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10g일 때는 곱하기 10 할 것이고 100g이면 곱하기 100 할 거 아니에요. 얘는 일정하지만 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용량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g의 열용량이나 100g의 열용량은 같지 않죠. 10g의 열용량이나
100g의 용량은 같지 않죠. 그러니까 크기 성질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에서 가장 정점의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2를 배워요. 이게 이제 그 기전력이라는 거거든요. 적어만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정지학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되어 줄 것이고요. 그래서 세기 성질하고 크기 성질을 물을 때 가장 정점에 있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기전력이 세기 성질이냐 크기 성질이냐. 이건 지금 넘어갈게요. 이건 너무 정기학 지식이 좀 있어야만 설명되는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한 요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의 분리를 제가 한 14가지를 가져온 것 같아요. 요게 꽤 중요합니다. 이게 나왔을 때 말이에요. 꽤 잘 나오는 파트거든요, 이거는. 근데 꽤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화학과에서 이걸 다 실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화학과가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잘 놓치기 쉬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거름, 여과. 뭘 여과한다, 뭘 걸러낸다. 요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뭘 내가 제가 오늘 아침에, 꼭 와이프를 아침에 커피를 타주거든요? 그 핸드드립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딱 여과예요, 여과. 봐봐요, 여러분들. 실제로 딱 맞거든요. 이 컵을 하나 밑에 놓잖아요. 그쵸? 컵을 놓고, 어떻게 생겨서 컵 이렇게 놓나요? 여기다 이제 어떤, 뭘까요? 이렇게 된 걸, 있잖아요. 여기 스타벅스 거 이거 있잖아요.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 거름종이 하나 깔고요. 그쵸? 딱 아침에 요걸 했는데 딱 설명이 좋네요. 그 다음에 케냐 거, 스타벅스 커피 그 원두를 여기다 붓고요. 갈았죠?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뜨거운 물을 붓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커피가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딱 여과예요. 여과. 그래서 보면, 깔때기와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액체 속의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거. 딱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고체 이제 찌꺼기, 원두 찌꺼기는 여기 남지 않나요? 액체만 빠지지 않나요? 딱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거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래요?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컵에다가, 제가 소금을 이빨에 넣었어요. 물에 소금이 꽤 잘 녹죠? 꽤 잘 녹아요. 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잘 녹기 때문에 거의 다 녹거든요. 제가 소금을 좀 이빨에 녹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소금이 좀 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NaCl이? 녹을 만큼 녹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죠? 솔리드를 할게요, 제가. 이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를 여기다 부어볼래요, 여러분들? 원두를 치우고, 여러분들, 제가. 부어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NaCl이 소금이 남겠죠, 이제. 걸러지겠죠, 이제. 그쵸? 걸러지고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소금물이 있겠죠. 그쵸? 이게 분리시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과학처럼 입을 헹굴 때, 소금물로 헹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 알갱이가 있으면 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부어버리면 녹지 않고 남은 소금 알갱이는 위에서 걸러지는 거고요. 소금물만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걸 여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깔때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죠, 깔때기가. 요걸 깔때기를 하는 거고요. 요 명칭도 알아야 됩니다. 기구 명칭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 종이 하나 깔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요 종이를 이제 거름종이를 하는 거고, 요걸 깔때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종종 이런 말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잘 내려올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때는 바쁠 때는 말이에요. 이게 또, 왜 이렇게 빨리 안 내려오지? 바빠 죽겠는데? 그럴 때가 있고요. 시간이 많으면 그냥 상관없는데, 실험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아까 소금물을 부었잖아요? 그럼 이 거름종이라는 게 여러분들, 쫙 펼쳐보잖아요? 우리 눈은 안 보여요. 근데 굉장히 미세한 구멍이 있거든요? 펼쳐보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소금 알갱이가 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껴버리면, 이게 안 빠지겠죠, 이게. 안 그래요? 그래버리면 이게 새우라는 애가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럼 나중에 이 종이가 물을 너무 먹으면 종이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실험 망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진공을 걸어버려요, 진공. 진공을 걸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진공을 걸어버리면 압력차 때문에 그냥 샥 빠져요. 아무리 더디게 내려오는 물질도 이 진공 걸어버리면 그냥 샥 빠집니다. 자, 이거 용어 알아두세요, 들. 예. 여기를 진공 걸었죠. 여기를 압력을 낮췄죠. 이걸 감압이란 말 정도만에 보일 거야, 이제. 이걸 감압 여과 장치라고 해요. 한번 정해주세요.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감압 여과 할 때, 한 번도 아무것도 아닌 걸 한번 들어보면 쉬운데, 감압 여과라고? 뭔 소리야? 감압 여과? 이런 거예요. 이쪽에 압력을 낮춘다는 거죠. 진공이니까 압력을 없는 거 아니에요? 압력 P가 프레셔거든요. 0인 거예요. 그쵸? 그 압력을 낮춘 거죠. 이거 감압. 그다음에 이게 여기 여과 장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압 여과 장치라고 해요. 우리는 이 감압 여과 장치가 있는 깔때기를 뭐라 하냐면,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용어. 이건 비후노 깔때기라고 해요. 종종 보게 될 용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거름, 여과. 지금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과 아침에 내리는 커피 정도. 소금을 이빨에 녹인 다음에 소금 알갱이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물하고 소금을 분리하고 싶어요. 깔때기에다가 아까 소금이 있는 소금을 부어버리면 소금은 위에 남을 것이고 밑에 소금물만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게 뭐 원활하게 빠지면 좋은데,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그 커피는 잘 빠져요, 여러분들. 그래도 상대적으로. 근데 내가 그걸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이게 2시간 동안 안 내려오네. 이거 미칠 노릇이네. 그쵸? 그러면 아마 이렇게 못 마시겠네. 그쵸? 근데 실험하다 보면 딱 그게 아까처럼 이걸 포 사이즈라 하거든요. 그 포 사이즈랑 예를 들면 이 소금이나 할게요. 소금이 딱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양력적으로. 그래 버리면 이게 실험이 난감하겠죠. 바빠 죽겠는데 막 3시간이 걸리네. 이거 허접한 실험 가지고. 그럼 이제 진공이 달려있는 깔때기를 우리가 비우노 깔때기란 말을 할 거예요. 이런 건 종종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감압 여과 장치. 이쪽이 압력이 낮으니까요. 압력을 낮췄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만약에 압력을 높였다면 가를 쓰겠죠, 가. 더할 가자, 그쵸? 이건 뺄 깜자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낮췄다. 그럼 이제 이게 샥 빠지거든요. 이 정도까지 봐두시고요. 두 번째, 분별 깔때기법이 있어요. 1번하고 2번을 좀 묶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딱 보세요, 여러분들. 1번에 깔때기가 있는데? 2번은 또 분별 깔때기? 요 깔때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도 시험 엄청 잘 나와요. 깔때기 종류가 2가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과할 때 쓰는 깔때기는 요 깔때기이고요. 종종 여러분들, 뭐 그림으로 주의를 하거든요. 요게 여과할 때 쓰는 깔때기고요.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쵸? 우리 집안에도 아까처럼 내가 커피 내릴 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분별 깔때기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런 게 있는데 나중에 좀 더 구별하고 싶으시면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 뭐 그냥 깔때기랑 분별 깔때기 한번 쳐보면 금방 기구 나올 거예요. 일단 지금만 잘 이해하시면 뭐 굳이 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가 좀 이렇게 동그래가지고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코크가 있거든요. 밸브가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다 만약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들. CCl4라는 어떤 액체가 있고요. 액체거든요. 액체를 L로 쓸게요. L이 리퀴드 약자거든요. 물이 있다 할게요, 여러분들. 물도 리퀴드니까 액체가 L이라 쓸게요. 뭐 아직 좀 생소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CCl4라 해가지고요. 어떤 액체 종류 이름인데요. 이걸 사이마탄소라는 액체 종류 이름이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사이마탄소라는 액체예요. 물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밑에 깔려있죠, 여러분들. 잠깐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잠깐만. 얘는 일단은 그러면 잠깐만, 둘이 분리가 돼 있네? 둘이 분리가 됐다는 소리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죠.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렇죠? 서로 뭐 섞이지 않는다. 뭐 이걸 좀 우리가 좀 더 과학적 용어로 말하면 극성 차이라고 해요. 극성 차이. 좀 어려운 말 나왔네요. 이건 나중에 배울 용어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서로 섞이지 않는다. 즉 예를 들면 얘는 무극성 물질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배울 때가 올 거예요. 이건 극성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다 친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분도 있고 또 사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나 막 사귀입니까? 아무랑 막 친구끼리 막 말썽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랑 좀 가치관도 맞고
또 코드도 맞는 사람이랑 사귀기도 하고 뭐 말도 섞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극성끼리 친하고요. 무극성끼리 친한 겁니다. 극성과 무극성은 전혀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안 섞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기름이 안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달리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둘은 극성 차이가 꽤 큰가 보다 말하는 거예요. 뭐 둘이 잘 섞이네? 이건 극성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 차이가 좀 크면은 잘 안 섞이고요.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다른 말로 극성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극성 차이가 있을 유자를 쓸게요. 있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밀도 차이가 있어야 돼. 밀도 차이가. 이 보통 아래 깔린다는 소리 밀도가 무거운 거 아닌가요? 예. CCl4가 밀도가 무거워요. 언뜻 보더라도 여러분들 C 하나에 염소 4개 있잖아요. 수소 2개, 한 산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밀도가 작아요, 물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깔때기란 말 나오면 일단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최대한 이 자연과학이라는 게 최대한 많이 이해할수록 암기할 게 없어져요. 근데 이걸 잘 이해 못하면 그냥 뭐 분별 깔때기 잠깐 밀도 차이 두 번째가 뭐였더라, 다시 또 보기도 하고 이러면 공부 양이 너무 많이잖아요. 그래서 분별 깔때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 좀 정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서로 섞이지 않아야겠네. 또 밀도 차이가 있어야만 되겠네. 분명 밀도가 큰 놈이 아래에 깔릴 테고요. 가벼운 놈이 위로 뜨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성립한다면 아무 때나 이거 쓰는 게 아니죠. 요걸 쓰려면 이 두 가지가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다음에? 섞이지 않는 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섞이지 않으면서도 하나 더 쓴다면 밀도 차이. 그래서 거기 보면 얘가 몇 개 있는데 저 세 번째를 든 겁니다. 물과 사이만 단수해가지고 봐봐요. 이게 하는 거죠. 이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밸브를 지금 닫혀 있잖아요. 이 밸브를 살짝 열어볼래요? 이거 한 바퀴씩 돌려버리면 밸브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죠? 밸브가. 이러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열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휙 돌려볼래요? 또 닫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살짝 돌리면은 이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부터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요게 다 떨어질 때쯤에 내가 콕을 다시 닫아버리면은 둘이 분리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별 깔때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는 깔때기예요. 그냥 깔때기. 요게 깔때기고요. 요게 분별 깔때기예요. 꽤 잘 나오는데 많이 틀립니다. 선생님, 깔때기랑 분별 깔때기는 뭐예요? 선생님, 깔때기랑 또 뷰로 깔때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 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잡아두세요. 그래서 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쓴다? 섞이지 않는. 즉, 극성 차이가 있고 밀도 차이가 있는 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그 정도는 좀 이해하고 좀 키워드를 좀 익혀두세요. 뭐 얘까지는 읽을 필요 없고요. 제일 잘 나오는 건 물과 사이만탄소. 이거 사이만탄소거든요. 물이고. 자, 한두 개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추출이라고 있어요. 추출. 1, 2번에 비해서 3번은 조금 빈도가 낮은 문제예요. 근데 1, 2번에 비해서 3번이 빈도가 낮지만 3번이 나오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추출을 잘 들을 경우가 많지 않고, 그래도 깔때기, 이 거름 여과하고 분별 깔때기는 그래도 좀 종종 듣게 되거든요. 근데 추출은 더 많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기학까지 준비한다. 그럼 추출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유기학을 내가 2차 과목 선택을 안 한다 하면 추출을 일반에서 거의 들을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추출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걸로 같이 좀 뻗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뭐, 콩 속의 지방 분리라든가, 뭐, 식초로부터 아세트산 분리를 써 있는데요. 모두 에테르를 사용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써야겠네요. 거기 여러분들 봐봐요. 거기 콩 속에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뭐 대부분 단백질 아니죠? 콩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방도 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콩에서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편식을 많이 했는데, 엄마 나 콩 안 먹어. 콩 섞인 밥 안 먹을까요? 콩 말 안 치우면 안 먹어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콩 속에서 지방만 빼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콩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단백질하고 지방으로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말이에요. 근데 이자라고 아시죠? 이자, 몸속에 이자. 예, 간 옆에 붙어 있거든요. 췌장암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췌장암? 췌장암 걸리면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무섭죠? 과학적으로? 제가 이제 수능 쪽에서는 물안일 다 가르치거든요. 이 췌장암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방 분해요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서 여러분들 한번 상해 보실래요? 제가 어떤 지방을 먹었어요. 좀 약간 지저분한 얘기 할게요. 대변이나 소변에서 저희 지방 요소가 안 나오면, 지방 분해요소가 안 나오면 오줌에 기름이 섞여 내려와요. 대변에 기름이 그냥 참기름이 그대로 나와요.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이 이자 그 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방 분해요소가 안 나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좀 췌장 말기 환자라 합시다. 콩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방을 분리시킨 다음에 먹어야 돼. 내 몸에 지방을 분해를 못 시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지방만 내가 따로 분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따로 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제 추출을 쓴다는 거예요. 이 에테르라는 어떤 그 용매가 있거든요. 유기용매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방을 콩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할 때 이 지방이란 말이에요. 지방이 이 에테르는 유기용매가 있거든요. 이 유기용매가 얘만 녹여요. 얘는 못 녹여요. 얘만 녹여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에테르에다가 콩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해볼래요? 에테르가 있어요. 시험관에다가 에테르만 넣어놨어요. 내가 이 에테르를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콩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콩이 이렇게 콩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콩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만이 이만큼이 한 지방이나 해볼래요, 여러분들? 그럼 이만큼은 녹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잠시 뒤에 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에테르에는 그렇죠? 좀 색깔이 살짝 변해 있겠죠? 지방이 녹았으니까. 콩이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좀 이만큼 녹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만큼 콩이 녹았을 거 아니에요, 지방이.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어떤 용매를 잘 선택하면 요 중에서 지방만 녹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추출하는 거예요. 식초로부터 아세트단 분리. 식초가 이제 물하고 약간 아세트단 섞여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세트단 분리하고 싶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용매를 잘 선택하면 그 용매가 에테르거든요. 그럼 에테르가 딱 요 아세트단만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추출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혼합물 속의 어느 한 물질만을 녹이는 용매를 써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화법. 4번은 거의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엄청 잘 나오는 거고요. 4번,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승화란 말 좀 아세요? 승화? 또 과학 기본 상식 중에 이런 게 있죠? 솔리드를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리퀴드를 할게요. 가스를 할게요, 여러분들. 솔리드가 리퀴드로 갈 때는 뭐라고 하죠? 이거 잘 틀리면 됩니다, 여기 뭐라 하나요, 이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뭐라 합니까, 거기? 여러분들, 일단 제가 봐봐. 이게 이해를 잘 나오는데, 용해가 있죠? 융해가 있죠? 용융이 있죠,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고3들이 보는 대학 면접도 잘 나옵니다. 자네 용해하고 융해가 뭔가? 같은 거 아니에요, 교수님? 용해는 제가 설탕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설탕이 물에 녹는 게 용해입니다. 설탕을 물에 녹였다가 용해시켰다거든요? 그럼 융해는 뭡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이 아니고 이제 꽤 됐죠? 오징어 게임 한참 뜬지. 세월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몇 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게. 달고나라는 거 한참 떴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내에서. 설탕을 내가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국자에다가 설탕해서 그 달고나 많이 만들어서 엄마도 혼났는데요. 저희 때 연탄을 떼어가지고 그래서 연탄 때문에 또 밑에 바닥 막았죠. 국자 태웠죠. 그래서 어쨌든 국자가 있으면 제가 설탕을 여기다 넣고요. 가열하면은 이게 설탕이 녹잖아요. 이게 융해라는 거예요. 용융은요? 네, 같은 말입니다, 둘은.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요 자리는 용해가 맞나요? 융해가 맞나요?
예, 여기 융해가 맞습니다. 그쵸? 이해해보세요, 여러분들. 고체를, 만약에 설탕 고체를 제가 설탕 고체 녹이는 거잖아요. 그 용해가 아니죠. 제가 물을 녹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물질 고체를 열을 가려서 녹이는 거니까, 융해죠, 융해. 예, 같은 말 뭐라고? 용융입니다, 여기는. 액체가 기체, 이걸 기화라고 합니다, 기화. 기체가 액체를 액화라고 해요. 그럼 액체를 고체로, 이걸 뭡니까, 이게?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고체를 기체로, 이걸 승화라고 해요. 승화는 여기만 쓴 게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체가 고체도 승화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 꼭 좀 외워주시고요. 그 와중에 여기까지 좀 구분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승화법 하다 멈췄는데요. 일단 승화가 뭔지를 알아야만 뭐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꼭 좀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용해랑 융해까지. 예. 융해랑 용융은 같은 말이다. 예. 설탕이 물에 녹는 건 용해고요. 설탕에다가 열을 가려서 녹이는 용융이라고 합니다. 예. 승화는 다 쓰이는 거예요. 고체를 기체로, 기체를 고체로. 예. 자, 읽어볼까요? 자, 승화법이라 가지고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승화법은. 자, 승화성 고체를 가열 승화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떤 고체가 두 개 섞여 있는데, 고체가 섞여 있는데 어떤 놈은 승화성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떤 놈은 좀 비승화성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열하면 승화성 물질은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쉽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고체에 막 이렇게 이런 고체가 있고요. 뭐 이런 고체가 있다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열을 가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적당히 열을 가열하면,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다 가열하면 내가 예를 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승화성 고체를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요걸 제가 비승화성 고체를 할게요. 선생님, 열을 가열하면 다 기체가 될 수 있잖아. 아이,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왜 안 되는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하죠? 승화성 방법이 있다는 소리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는 건데 너무 억지스럽게 그냥 안 된다는 가정하에 질문해버리면 그럼 될 게 뭐 있나 세상에, 그렇죠? 그게 아니고 당연히 이런 말은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온도 조절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어느 온도까지는 이 고체가 말이에요. 예.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얘는 이제 이 승화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체에서 액체를 안 거치고 말이에요.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승화돼서 나갈 테고, 그렇죠? 날아갈 테고. 기체로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남아있겠죠. 그래서 두 고체를 분리할 때, 물론 이제 또, 조건이 뭐가 필요하나요? 둘 다 승화성이고, 둘 다 비승화성이면 안 되겠죠. 하나가 승화성이고, 하나가 비승화성이 돼야만. 참고로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요. 참고로 들으세요. 이건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그림인데, 원래는. 이게 X축이 온도고요. Y축이 압력일 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 그래프는 중요한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걸 솔리드로 할까요? 요걸 리퀴드로 할까요? 가스로 할까요, 여러분들? 요걸 삼중점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요 정도 있다 할까요? 요런 온도, 요런 압력이라 할까요? 요 놈을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온도를 높이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바로 솔리드에서 기체로 바로 빠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여러분들. 지금 넘어가고요. 그래도 한 번만 봐도 이 그래프에 있을 때 승화가 되려면 요 삼중점 압력이라 할까요? 삼중점 압력보다는 낮은 데서 출발해야 돼요. 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봐봐요. 이 삼중점의 압력보다 높은 데는 여기서 출발해볼까요? 그러면 가열해볼래요? 가열해버리면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아져버리면 액체를 거쳐가서 기체로 빠지겠죠. 이건 승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삼중점 압력보다 낮은 데서 가열을 해야만 이게 승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화성 물질이 뭐냐면 삼중점 아래에서 가열하면은 지금 뭐 됩니까? 이게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잖아요. 이런 걸 승화성 물질이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지금 13페이지 4번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5번부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네.